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공외교와 문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한국외국어대학교 L대학교의 권재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외교라는 것은 사실 국가 간의 협상이나 정상 간의 만남 또는 국제사회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외교라는 것은 단순하게 정부 차원의 활동에 그친다고 볼 수가 없죠. 바로 국민과 국민이 직접 만나고 문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영역이 최근 들어서 점점 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공공외교라고 부르고 있죠. 특히 21세기 들어서 이 외교 환경은 이제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과 같은 그런 물질적인 힘만으로는 이제 국제사회를 움직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한 국가가 가진 문화적인 매력이라든지 가치가 이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고 있고 또 호감을 통해서 외교적 자산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BTS의 음악을 듣고 한국에 대해 호감을 느낀다든지 프랑스 영화를 통해서 프랑스 문화를 친근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것. 이런 경험들이 바로 문화와 공공외교가 지금 이제 연결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강의는 바로 이 지점을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소프트 파워라는 것인데요. 국제정치학자,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조셉 나이 교수는 소프트 파워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강제나 보상이 아니라 매력을 통해서 다른 국가나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힘이라고요. 즉, 상대방을 억지로 움직이게 하거나 돈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매력과 가치를 보고 스스로 따르게 만드는 힘이 바로 소프트 파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 파워는 크게 세 가지 자원에서 이제 나온다라고 조셉 나이 교수가 이제 제시를 하고 있죠. 첫째가 이제 문화, 둘째가 정치적 가치, 그리고 세 번째가 외교 정책의 정당성입니다. 이 중에서도 문화가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도구로 이제 손꼽히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문화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직접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마치 언어처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치적 담론이라든지 외교 협상은 사실 얼핏 보기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음악이라든지 영화, 음식은 훨씬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표현을 배우기도 하고 이탈리아 음식을 먹으면서 또 그 나라에 대한 호감을 쉽게 가지는 것처럼 문화라는 것은 낮은 진입 장벽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서 국가 브랜드와도 직결됩니다. 문화 콘텐츠가 긍정적인 인상을 주면은 그 나라 전체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흔히 문화의 매력은 타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조하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라는 것은 바로 소프트 파워의 핵심 자원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문화는 전통의 깊이와 신비로움으로 또 다른 문화는 대중적 확산력으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각 문화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고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표적인 네 가지 유형의 문화에 대해서 먼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 문화입니다. 일본의 다도라든지 인도의 요가, 그리고 중국의 전통의학과 서예처럼 오랜 역사와 고유성을 강조하는 문화죠. 이러한 전통 문화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체성과 뿌리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에게는 굉장히 신비롭고 차별적인 매력으로 다가와서 관광이라든지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전통 무예나 의식은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서 일본에 대한 깊은 호기심으로 이제 이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문화입니다.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라든지 일본의 애니메이션,
인도의 발리우드 영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중문화의 특징은 바로 빠른 소비와 글로벌 확산, 그리고 팬덤 형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SNS와 결합하면서 그 영향력이 훨씬 더 이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K-팝이나 힙합을 좋아하는 팬들이 단순히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따라하면서 나아가서 정치 경제적인 관심으로도 확장되는 것을 이제 우리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중문화는 이렇게 감성적인 공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팬덤 외교를 만들어내는 또 중요한 자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의 문화입니다.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산업 디자인, 패션, IT 기반 콘텐츠 등이 바로 이제 연결된 그런 이제 문화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반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스웨덴의 게임 산업, 일본의 캐릭터 산업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창의 문화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높고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이제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결과 혁신 국가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기술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생활 문화입니다. 프랑스의 미식과 와인이라든지 이탈리아의 패션과 카페 문화, 그리고 북유럽의 뭐 회계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 문화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고 반복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따라하면서 그 나라의 브랜드가 강화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와인을 즐기거나 이탈리아 패션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단순히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적 이미지를 생활 속에 재생산하는 셈이죠. 생활 문화는 이렇게 사람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국가 이미지를 만들어 갑니다. 이처럼 전통 문화라든지 대중문화, 창의 문화, 생활 문화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국가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세계 무대에서 어떠한 문화적 자원들이 이제 활용이 되어서 많은 국가들이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이제 발돋움하려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문화 강국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강력한 문화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소프트 파워를 구축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발표되는 소프트 파워 순위를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서구 국가들이 좀 이제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은 할리우드 영화라든지 팝 음악, 뭐 실리콘밸리의 여러 가지 창의 산업을 앞세워서 그 문화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프랑스는 미식이라든지 패션, 예술로서 세련된 국가 이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영국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BBC, 뭐 셰익스피어, 대중음악, 그리고 스포츠, 뭐 축구 같은 게 여기 포함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적 매력을 확산시켜 왔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최근 이제 부상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나 전통 문화를 결합해서 일본만의 독창적인 문화적 브랜드를 이제 만들어 왔고요. 뭐 중국도 빠질 수가 없겠죠. 공자학원을 통해서 중국어 교육이나 전통의학, 무술, 서예 같은 문화자산, 그리고 영화나 게임 같은 콘텐츠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자국 문화를 세계에 확산시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한국도 여기도 포함될 수가 있는데 뭐 K-팝이라든지 드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청년층에 또 이제 강력한 지지를 얻어가고 있겠죠. 이처럼 문화적 영향력이 큰 국가일수록 국가 브랜드와 국제적 신뢰가 이제 높아지고 있고 외교와 경제적 이익으로도 이제 좀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례 중에 한 국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자국의 문화를 소프트 파워 전략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앞선 슬라이드에도
이제 확인이 되셨지만 소프트 파워 순위에서도 늘 상위권에 오르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다도라든지 가부키, 사무라이 문화 같은 굉장히 독창적이고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이제 문화 자산이 있고요. 현대적으로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패션, 그다음에 J-팝, 요리와 같은 그런 대중문화가 또 이제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스크린 오른쪽에 이제 그 관련된 그림 사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렇게 문화적 강점을 하나로 묶어서 소위 말하는 쿨 재팬 전략을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쿨 재팬 전략은 일본 문화를 멋지고 세련된 이미지로 포장해서 세계에 확산시키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면서 일본을 매력적인 브랜드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뭐 포켓몬과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한 굿즈 산업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음식적으로도 뭐 스시라든지 라멘과 같은 그런 이제 일본의 음식을 이제 세계화시킨다라는 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고유의 패션 브랜드와 뭐 J-팝 그리고 게임 산업의 그런 글로벌 진출을 또 이제 중요한 사례로 쿨 재팬 전략의 사례로서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일본은 문화산업 육성이라든지 관광객 유치, 해외 미디어 진출까지 연계해서 일본이라는 국가 이미지를 강화하고 경제적 이익까지 창출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적 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소위 말해서 일본은 멋지고 창의적인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뭐 방금 일본의 사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일본이 전통 문화와 현대 대중문화를 잘 결합해서 쿨 재팬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구축해 왔다면 이제 한국은 또 한국만의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이 사실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K-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뭐 BTS, 방탄소년단, 그다음에 뭐 블랙핑크와 같은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전 세계 청년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을 알리는 핵심 매개체가 되고 있고요. 또 K-드라마 역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죠.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태양의 후예, 뭐 사랑의 불시착 같은 그런 이제 작품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그 널리 이제 확산이 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화제를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K 영화도 한몫 거들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아카데미 상을 수상한 기생충이라든지 칸 영화제 수상작인 브로커 같은 사례는 한국 영화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이제 끌어올렸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생활 문화 영역에서는 한식이라든지 K-뷰티, 그리고 패션이 또 이제 중요한 자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김치나 불고기, 비빔밥과 같은 한식은 세계 각국의 한식 레스토랑이 생기면서 이미 글로벌 음식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K-뷰티나 패션은 특히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한글이나 한옥, 한복과 같은 고유한 한국만의 전통 문화 자산도 있죠. 한글은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화자로 이제 인정받고 있고요. 한옥과 한복은 한국의 미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수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한국의 역사적 깊이와 정체성을 알리는 또 다른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K-팝이라든지 드라마와 같은 대중문화에서부터 전통적 자산까지 다양한 분야의 문화 자원을 통해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원들이 실제로 대한민국의 문화 공공 외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대한민국의 그 문화적인 자원을 활용한 공공 외교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가, 그 주체를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표에 보이는 것처럼 정부가 일단은 전략을 세우고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외교부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대표적인 천병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해외문화홍보원이라든지 한국문화원, 세종학당과 같은 그런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문화행사나 한국어 교육을 또 이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문화라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외국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또 민간에서는 연예기획사라든지 팬클럽, 유튜버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이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좀 이제 움직이는 그런 이제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의 그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공공외교의 대상을 살펴보면 일단 선진국에는 콘텐츠 공동 제작이라든지 문화 교류와 같은 그런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에는 뭐 코이카 문화 ODA라든지 K컬처 아카데미를 통해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대상은 글로벌 청년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BTS라든지 그런 뭐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이나 또 SNS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한국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젊은 세대와의 연결이 또 문화 공공 외교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한국의 그런 문화 공공 외교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주체가 되고 있고 선진국이나 개도국 할 것 없이 그리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그 대상을 향해서 맞춤형으로 전개되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국의 문화자원이 공공외교에 활용되는지를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문화행사와 공연입니다. 해외에서 이제 K-팝 콘서트라든지 한국 영화제, K-푸드 페스티벌과 같은 이벤트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문화체험이나 관광까지 연결되는 그런 이제 종합적인 전략이 실제로 지금 이제 이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교육과 언어 프로그램입니다. 세종학당과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이나 또 K컬처 아카데미와 같은 그런 문화 교류 워크숍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라든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은 전 세계인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디지털 기반 홍보입니다. 유튜브라든지 틱톡을 통해서 K-팝 댄스 챌린지, 뭐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콘텐츠가 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글로벌 청년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타겟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좀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활용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문화 ODA입니다. 코이카를 통한 뭐 문화예술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개발도상국가의 문화교육, 공연 협력 같은 사업들이 뭐 대표적인 사례로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의 문화자산을 나누면서 국제적인 신뢰를 쌓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한국의 문화공공 외교는 오프라인 행사나 교육, 디지털, 그리고 국제 협력까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금 스크린에 이제 몇 가지 실제 정책 추진 사례가 이제 나타나고 있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코리아 온 스테이지 행사입니다. 한국의 음악이나 뭐 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뭐 그런 이제 대표적인 공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외 관객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굉장히 귀중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운데 있는 사진은 2025년 K컬처 박람회의 그런 이제 그 로고, 그 표지 사진입니다.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뭐 드라마라든지 음악, 게임, 뷰티까지 K컬처 전반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고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한국 음식 행사 관련한 이제 부스 모습입니다. 한식이 가장 친근하고 접근하기 쉬운 문화적 자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 부스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직접 한국 음식을 맛보고 체험하면서 한국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중요한 그런 이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정책이 단순하게 문서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이러한 그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공공 외교에 이제 나서고 있다고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의 문화 공공 외교의 성과와 한계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뭐 케이팝과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이제 일단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글로벌 청년층에게 한국에 대한 호감과 팬덤이 형성되고 있고 또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 문화를 체험하려는 수요도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강화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중요한 성과라고 좀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류가 케이팝과 드라마에 좀 이제 지나치게 편중되어서 좀 이제 문화적으로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 민간 콘텐츠에 의존하는 비중이 또 다소 커서 정부 정책과의 연계가 좀 이제 약한 경우가 좀 많이 나타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인기에서 장기적인 신뢰 자산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앞으로의 좀 과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한국의 문화 공공 외교에서 뭐 분명히 눈에 띄는 성과는 존재하지만 앞으로는 더 다양한 문화 자원을 활용하고 민간과 정부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신뢰 구축으로 이어나가는 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에서 오늘 강의를 좀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의 강의를 통해서 이 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외교의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금 이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중견국 중에 하나로서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또 이제 영향력을 행사해 나아가고 또 이제 중요한 가치라든지 규범이 이제 보호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소프트 파워를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아갈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오늘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문화라는 부분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더 다양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문화적 자원을 이제 활용해 나아가면서, 계속 이제 소프트 파워를 제고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